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죠.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홍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문제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가장 잘 이해하는 적절한 인사라는 여당의 방패와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또 방향 전환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야당의 송곳 검증이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건국대 행정대학원의 장성호 원장 두 분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게 지명된 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가 좀 늦게 열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은 지금 경제부총리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그런 많은 것 분도 같습니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이것이 이제 김이 빠진 그런 인사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큰데 이 이면회를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이제 국회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헌법상의 의무인데 이것이 여당과 야당이 지금 서로 치열하게 정치 공방을 벌이면서 네. 소위에서도 안 되고 소소위로 이미 넘어간 상태고 이것이 회기 내에 처리가 될지 안 될지 그것까지 아직 이제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서 네. 이 정쟁의 와중에 인사청문회 그리고 어떤 부총리의 임명 이런 것들이 늦어졌는데 애초에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야당은 김동연 부총리를 경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 16일 날 인사청문 요구안을 하고 내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이 연말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예산 전쟁 그 와중에서 정치권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정황적인 측면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뭐 사실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나갈 사람이 짐을 오래 싸면 정책 진행 자체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인데 더군다나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지금 경제팀 수장의 부재, 공백 우려도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청문 절차가 늦어지는 게 아니라 임명을 너무 서둘러 빨리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을 그럼요. 네. 준비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고 실적이 안 좋으니까 예산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후임자를 서둘러 임명해놓고 보니까 예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얽혀버린 것이죠. 저는 그래서 네. 조금 진즉 이 예산 문제를 처리하고 연초쯤에 했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부분도 저는 미리 이렇게 지명자를 발표해놓은 그런 문제가 저는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조금 서툴렀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김동연 장관이나 홍남기 장관이 혹시 뭐 임명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하나 우리 경제가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는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청문회가 늦어지고 임명이 늦어지는 것 자체가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뭐 전혀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홍남기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홍남기 그분의 쭉 그 경력을 살펴봤는데 네. 이분이 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잘 추진할 사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창조 경제의 주역이었고 네. 그리고 2013년서부터 청와대에 3년 있었어요. 예, 정책기획 비서관으로 있었는데 그 네. 정책기획 수석을 제가 잘 아는데 유민봉 수석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데 그 3년 있는 동안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 핵심을 나중에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공약 가계부라고 하는 것의 핵심 저는 그 역할을 한 분이 저는 홍남기 아니었는가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홍남기 이분이 기재부 장관이 혹시 되신다 하더라도 소득주도 성장에 어떤 그런 기대가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마지막 1년을 하신 미래 창조과학분과요. 거기에 차관을 하시면서 1년 했던 오히려 혁신 성장에 이분에 훨씬 더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봐서 저는 속으로 혁신 성장 때문에 이분을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라면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분이 혁신 성장 쪽으로 앞으로 플랜을 내시고 하면 저는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 뭐 일자리 문제 이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그분의 전문이 네. 오히려 있지 않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당시 미래부 1차관으로 이제 임명이 돼서 왔을 때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안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여야의 상황을 보면 어쨌든 각자의 이유는 다르겠지만 원장님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야당의 공격, 여당의 방패, 쟁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야당으로서는 인사청문회를 놓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 예산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1년 반 뒤에 있을 총선이 가장 이제 그 관심사이기 때문에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물론 예산도 있지만 인사청문회라고 진짜 생각을 하고 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는 방금 말씀 뭐 하셨지만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최저임금 공방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키워드를 놓고 야당의 여러 가지 아주 강력한 그런 질타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방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과거에 보수 정권 10년 동안의 어떤 실정을 우리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치유하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정책 방향은 옳지만 이것이 국제 어떤 글로벌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지 우리의 현재 이런 어떤 정책 기조는 옳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는 이것에 대해서 일관되게 추진을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부총리 후보자한테 확인하는 작업을 여당은 가질 것이고 야당은 지금 1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많은 예산을 투여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오히려 자영업자들이 지금 거의 저 구렁텅이로 빠지는 이런 경제적인 난맥성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비판의 칼날이 상당히 이제 들이댈 것인데 창과 방패의 대결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 이걸 제 개인적으로 표현을 하면 서로 말을 주고 받는 수준이 아닌가.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좋은 경제 정책을 편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것이 저는 한계라고 보고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괴롭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한테나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최근에 민주당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 다 경제적인 요인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람은 계속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인적 쇄신을 해야만이 국민들이 그래도 조금은 희망을 갖고 정책의 새로운 정책, 새로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약간의 희망을 갖고 힘을 내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간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정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네. 자, 그럼 경제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여야의 그 시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맥을 좀 제대로 짚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뭐 여건 야건 문제의 핵심을 전혀 저는 못 짚고 있다고 보는 게 두 가지인데요. 예. 이분이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거의 3년을 2013년서부터 15년 말까지 그 사이에 뭐 세월호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공약 가계부도 있었고 28개월 연속 수출 마이너스도 있었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가 망가지는 핵심 역할을 할 때 청와대에 있었어요. 핵심 정책 기획 비서관을 하셨어요. 이분이 실무자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때 있었던 모든 뭡니까? 투자 회의도 많이 했고 국가재정위원도 많이 했고 저는 그 3년 동안의 박근혜 경제 정책을 실제로 주도한 분으로서 네. 저는 평가가 준엄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저는 없다는 게 상당히 저는 국회의원들로서 저는 불만이고 둘째로는 앞으로 이분이 저는 혁신성장이 답이라고 보는데 혁신성장의 마지막 1년 동안 미래부 차관, 1차관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네. 저는 문재인 정부의 그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질 좋은 일자리고요. 질 좋은 일자리는 혁신에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홍남기 지명자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국민의 어떤 그런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안을 내놓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는 국회의원을 못 봤어요. 그래서 네. 과거 실적에 대한 평가와 반성 박근혜 정부 때 그거하고 미래에 있어서 혁신 성장을 어떻게 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만 저는 이게 올바른 청문회가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그건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나도 안 해주시네요. 저희가 그게 좋은 이야기죠. 그게 좋은 이야기죠. 아픈 이야기를 네, 좋게 잘 받아야죠. 저기 원장님, 네. 정신이 없네요. 지금 이거 일단은 이슈를 좀 떠나서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을 드릴게요. 네. 참 홍 후보자도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만성 간염이라는 이유로 말이죠. 물론 검증을 거쳐봐야 되겠지만 하필 또 병역 면제잖아요. 물론 검증을 거쳐봐야 되겠지만요. 네, 이제 7대 일단 비리. 국민들이 오해,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갖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네, 혹시나 했더니 또 뭐 역시나 네. 병역 비리, 그런 느낌을 병역 가지실까봐. 또 면탈 이런 것들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이 그때 당시랑 지금이랑 이제 상황이 다르다고는 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국민 모두가 똑같은 어떤 주권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똑같은 평등한 위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지금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고 모두가 다 평등하고 그리고 어떤 특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청와대에서 이제 7대 비리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인사청문회마다 이것이 이제 걸려서 병역, 세금, 부동산, 위장 전입, 또 뭐 논문 표절, 또 음주운전, 성범죄 뭐 이렇게 7가지라고 이제 대략적인 범주를 정해놨는데 네. 여기서 이제 피해가는 분이 거의 없어서 지금 뭐 장관 내정을 하고 싶어도 여기에 허락하지 않는 분이 상당히 많고 예. 뭐 한 300개 정도의 그것을 자기 리스트를 체크하다가 나는 안 되겠다 해서 포기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우리 홍남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고시를 하고 만성 간염 판정으로 이제 군대를 가지 않은 네. 이런 케이스인데 그때 당시 이제 의료 기록을 보면 이것을 국민들이 알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이 임명 강행과 그리고 강행하지 못하는 임명 철회에 큰 영향을 끼칠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물론 병역 면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불법적인 것이 있으면 네.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해촉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하나만 더 중간 질문 드리면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지금 경질론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게 문제가 불거지면 또 이 역시 또 야당에 있어서는 조국 수석에 대한 경질론을 더 세게 주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뭐 무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정치적으로 봤었을 때. 예, 뭐 엎친 데 이제 덮친 덮친 격으로 격이죠.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지금 사고가 터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수록 지지율이 떨어지고 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이제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야당은 이것을 놓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본인들이 정권을 담당했을 때도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져가지고 뭐 병역 면제당이라든가 이런 오명을 이제 갖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야당은 야당이고 여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를 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수세적 위치에 몰려 있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이제 앞으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야당이 놓칠 리는 없다. 그래서 정쟁에 그리고 공격에 주요한 수단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뭐 무엇보다도 경제정책 운용 방향에 대한 검증이 제일 중요하고 쟁점이 되는 사안일 것 같은데 홍남기 후보자의 그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앞서서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큰 틀을 잡아놓은 소득주도 성장에는 오히려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고 차라리 혁신 성장에 어울릴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어때요? 이 정부 사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궤도 수정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이 홍남기 후보자가 이 궤도 수정을 하면서 소신 있게 정책을 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까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뭐 병역 문제, 뭐 아파트 몇 채 갖고 있는 문제, 그다음에 뭐 강원도 무슨 무슨 문제, 선비 뭐 회의 주간 문제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홍남기 지명자께서 2012년 1월달에 기재부 정책조정실장이 되셔요. 네. 거기에서 투자 활성화 대책을 2조 5천억에 그 당시로는 상당히 큰 규모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습니다. 네. 이게 성공을 못했어요. 그리고 바로 청와대로 가셔가지고 기획 비서관을 3년 하시면서 박근혜 정부에 있었을 때의 그 민간 투자 활성화라든지 또는 뭐 아까 공약 가계부라든지 박근혜 정부 초기에 실제로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을 주도한 실무 책임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있었던 그 경험과 그때 있었던 잘못을 잘 아실 테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잘못을 고쳐서 앞으로 새로운 역할을 맡으면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데 뭐 언론에 나오신 걸 보시니까 뭐 소득주도 성장은 바른 방향이다. 그런데 뭐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는 다소 좀 빠른 것 같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의 경쟁력과 실물 경제의 잠재력이 무너지고 있는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한국 경제를 어때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분을 경제부총리로 세우고 싶은데 아직까지 병역 문제 같은 이야기하고 그분의 역량이 과거에 왜 못했는가, 무엇을 문제로 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큰 그림을 물어야 이게 제대로 된 청문회인데 그런 것을 전혀 묻지 못하는 것이 저는 그래서 이분이 과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우리 경제가 이렇게 혁신이 안 되고 투자 활성화가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대안을 발해야 된다.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어떤 이런 거나 또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청문회에서 물어보려고 하는 것을 감안해 보면 제가 궁금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답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고 야당이 반대할 것이고 집권 여당은 밀어붙일 것이고 또 그런 형태로 그냥 반복이 되어서 과거와 똑같은 그런 형태의 어떤 청문회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한국 경제는 더 미래가 어두워진다 그런 생각인 거죠. 홍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그래도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부분 중에 하나는 관리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인사의 초점이 뭐냐라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 관리 능력에 무게중심을 두고 인선이 됐다. 이렇게 따지면은 뭐 경제 파트너라고 하는 김수현 정책실장과의 어떤 시너지 호흡 저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이런 게요. 부분들은 어떻게? 2013년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 창조경제였어요. 네. 창조경제를 주도한 게 정책기획실입니다. 그 핵심 비서관이 홍남기 비서였었어요. 네. 그럼 창조경제가 이렇게 실패하고 창조경제 혁신센터 몇 개만 세우고 거의 뭐 유야무야한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 핵심 부서에 홍남기 씨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따라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일을 하신다고 하면 이거는 미래가 없다. 따라서 그때 경험에서 무엇을 반성하고 그때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창조경제나 혁신성장을 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아실 수가 있을 것 같다. 저는 그걸 국회에서 직접 물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홍남기 지명자의 어떤 대안을 저는 듣고 싶다는 차원에서 이게 자리가 관리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재자장문 관리의 자리가 아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그분의 어떤 역량을 혁신이나 또는 투자 활성화나 성장 동력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분의 능력을 물어봐야 된다. 아직까지는 손에 잡히는 게 없다는 거죠. 마지막 질문을 질문지가 좀 무의미해져서 이렇게 질문지를 드리게. 전에 김동연 부총리가 이제 물론 지금도 여전히 현 부총리긴 하지만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청와대의 시각차, 의견차, 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고수 혹은 수정론 필요하다. 이런 식의 불협화음으로 비춰지는 모습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남기 후보자가 나중에 실제 업무를 이제 시작함에 있어서 어떤 소신, 어떤 견해를 갖고 임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마지막 의견 듣겠습니다. 교수님부터요. 청와대든 장관이든 자기의 내공을 가지고 생사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다시 말하면 누가 파워가 더 높더라도 누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고 가는 사람 정도가 되면 확실한 자기 인생을 통해서 얻은 확실한 진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진실을 자기는 목숨을 내놓고 자리를 내놓고 그거를 진실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청와대의 문제고 대통령의 문제지만 그 정도의 관료의 어떤 경륜을 쌓았으면은 자기는 확실한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대한 저는 소신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설득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더 한국 경제를 더 살릴 수 있는 내공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그 문제 차원에서는 여태껏 적어도 김동연 씨가 됐든 장하성 씨가 됐든 누가가 됐든 우리한테 보여주지 못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어떤 새로운 내공 있는 어떤 장관을 바라는데 지금 우리는 한 이야기는 관리 능력 이야기하고 그동안 뭐 어떤 그런 그 처세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어떤 병력 문제를 이야기하고 전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있다고 보는 거죠. 아니다 싶으면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청와대?
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나를 보면 관리 능력을 10분 발휘해달라는 이런 인사적인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은 처음에 사무관부터 들어가서 쭉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 정부의 정책을 서포트하면서 그 정부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온 사람들이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특히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출신도 마찬가지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정부 쭉 오면서 커온 정통 경제 관련돼 이분을 이번에 경제부총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것은 나의 정책을 공무원 입장에서 추진해달라, 관리해달라 이런 취지지 들어와서 내 소득주도 성장 자체를 개편하고 소신껏 이래라 그런 취지는 저는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의 어떤 그런 포인트를 해석을 해보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장관이 소신 있게 일하고 뭐 총리도 소신 있게 하고 그러나 우리 현실적인 정치 구조에 들어가 보면 막강한 대통령 권력이 그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추진하는 일과 장관이 추진하는 일이 따로 간다면 이것은 또 이 정부 자체가 여러 가지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번 인선 원칙은 공무원 출신이 들어와서 내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그대로 밀고 달라 이런 취지로 인사를 이번에 했다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이상과 현실은 뭐 다르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또 한번 얘기 나누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실 말이죠. 말씀 많으신 것 같아요. 장성호 원장, 신세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